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사 제8장 부삼국 시대와 고려의 건국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태조 왕건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제7장 해상왕 장보고에 대해서 복습하겠습니다. 1번 장보고는 완도에 무엇을 건설하여 동북아시아 일대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했다. 이곳에 들어갈 장소는 무엇일까요? 청해전이 되겠죠. 2번 신라의 왕위계승 정탈전에 휘말려 846년 중앙 귀족이 보낸 자객 누구에 의해서 암살되었다. 자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염장이 되겠죠. 염장지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았습니다. 3번 신라시대 당나라에 있던 신라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던 집단 거주지를 무엇이라고 한다.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신라방이 되겠죠.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8장 부삼국 시대와 고려의 건국입니다. 주요 인물로는 왕건, 궁의 견훤입니다. 오늘 공부할 한국사 연표를 살펴보면 이제 통일신라가 쇠퇴기에 접어들고 새로운 나라 고려가 918년에 건국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9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1000년을 지속했던 신라가 점차 쇠퇴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골품제도입니다. 이것은 신라의 신분제도로서 골품제로 인하여 출세가 제한된 육두품 계층의 불만이 점차로 증폭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한 예로서 육두품 출신인 최치원이 올린 시무십조가 골품제도의 폐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앙집권 통치의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수도인 스라블은 지리적으로 볼 때 나라의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중앙집권 통치가 어려웠습니다. 주로 그 나라의 수도는 그 나라의 중심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죠. 그런데 이 스라블은 나라의 한쪽 구석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로는 빈번한 왕위 정탈전이 일어나고 지방 호족 세력의 성장이 신라의 쇠퇴기를 가져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기서 지방 호족이라 하면 지방에서 재산이 많고 세력이 강한 파워풀한 패밀리를 우리가 지방 호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지방 호족은 중앙 귀족들과 권력 투쟁을 하게 되고 중앙 왕권의 불안정한 요인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지난 시간에 배운 장보고의 난과 또 다른 하나로서는 김헌창의 난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됨으로써 호족 세력이 성장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중앙의 왕권이 불안정하게 되어지는 현상입니다. 그 외에도 잇따른 자연재해와 흉년으로 인해서 국력이 약화되고 이로 인하여 잦은 밀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흉년으로 인하여 피폐해진 피지배 계층들이 불만을 품고 밀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신라는 점차적으로 쇠퇴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방금 최초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였는데 이분은 육두품 출신입니다. 경문왕 8년에 12살의 어린 나이에 중국 당나라의 유학을 떠나서 18세에 과거에 장은급제를 하게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당시 당나라도 점차적으로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었는데 이때 당나라에 황소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10년간 지속된 농민 반란입니다. 이것이 당의 멸망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최치원이 토황소 경문을 지어서 당나라 전국적으로 그의 문장력으로 이름을 펼치게 됩니다. 884년에 최치원은 신라로 귀국하게 되고 그 이듬해 한시 문집인 개원필경을 발간하게 됩니다. 이 개원필경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개인 문집입니다. 최치원은 육두품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따라서 최치원이 당나라에 유학해서 당나라의 장원급제한 천재임에도 불구하고 진골 귀족들에 밀려 외직인 태상군의 태수로 나가게 됩니다. 즉 중앙에 있는 관직을 얻지 못하고 지방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것이죠. 894년에 최초는 진성요왕에게 시무 10여조를 상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불행히도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아마도 골품제도 인하여 발생한 통일신라 시대의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해서 그 개선책을 건의하는 정책적인 상소가 아니었나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무 10여조는 귀족들의 반발을 사게 되고 이로 인하여
최치호는 관직을 내려놓고 지리산 가야 해인사 등지에서 은거하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금도 지리산 주변에 있는 함양지방에 가면 최치원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통일신라 시대가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나라는 후삼국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먼저 900년에 후백제가 건국이 됩니다. 이는 지금의 전주인 완산주에서 견훤이 건국한 나라입니다. 이 견훤은 927년에 경주를 공격해서 포석정에서 신라 경혜왕을 살해했습니다. 후백제가 건국된 1년 후에 후고구려가 건국되는데 이는 궁예가 고구려의 계승자로서 건국한 나라가 됩니다. 이 궁예는 신라 경문왕과 궁녀 사이에서 출생한 서자 출신입니다. 이 궁예가 태어나자 왕이 그를 죽이려고 아이를 던져버렸는데 그 밑에서 유모가 궁예를 받았지만 잘못해서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게 되고 애꾸눈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같이 궁예는 애꾸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견훤이 경주를 공격해서 포석정에서 신라 경혜왕을 살해했다고 했는데 이 신라 포석정이라는 것은 신라 시대에 유상국수의 연회를 행하던 곳입니다. 유상국수라 하면 삼진날에 포석정 주변에 왕과 신하들이 둘러앉아서 술잔을 물에 둥둥둥 뛰어보냅니다. 그러면 왕과 귀빈을 비롯한 참석자가 물길을 따라 앉아 있으면서 술잔이 돌아오기 전에 시를 짓는 유유자적하던 그런 놀이입니다. 927년에 경혜왕은 포석정에서 이러한 연회를 즐기고 있다가 견훤의 후백제 군대에 붙잡히게 됩니다. 견훤은 경혜왕에게 자살을 강요하며 결국 경혜왕은 자살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일신라 후기에 후삼국 시대가 지속되다가 결국은 이 후삼국이 통일이 되게 됩니다. 그 통일되는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궁예는 처음에는 정치도 잘하고 민심을 얻었지만 점차적으로 사치를 일삼고 교만해지고 포악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결국 그는 왕에서 쫓겨나 백성들에게 피살되게 됩니다. 918년에 궁예 휘하의 장수였던 왕건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고 고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왕군이 고려를 건국한 지역은 철원지방입니다. 왕건이 후백제를 공격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나주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 즈음에 935년경에 후백제는 내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견훤의 장자인 신금이 정변을 일으키게 되고 그 아버지인 견훤을 축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견훤은 고려로 망명을 합니다.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왕건이 나주 지방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견훤은 왕건이 점령하고 있는 나주로 쉽게 국경을 넘어서 망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중질환에 빠진 후백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935년에는 신라 갱순왕이 고려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 신라 갱순왕이 바로 통일신라의 최후의 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이태자는 경순왕의 아들로서 아버지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하자 이를 거부하고 금강산으로 들어가 삼배옷을 입고 여생을 마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배옷을 입은 태자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마이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발해가 그 즈음에 거란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고 926년에 고려 왕건은 발해의 유민을 받아들이고 북방정책을 실시해 영토를 청천강 지역까지 확장하게 됩니다. 이로써 고려가 건국이 되게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고려 건국 과정을 살펴보면 918년에 궁예를 축출하고 왕건이 즉위하게 되고 이로써 고려가 건국이 되게 됩니다. 918년에는 송악을 개경으로 고치고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 개경은 오늘날의 개성입니다. 935년에는 신라의 경순왕이 항복을 하게 되고 935년 견훤이 고려로 귀순한 이후에 936년에 후백제는 항복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신라 후백제가 고려에 항복함에 따라 마침내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 고려는 역사상 가장 개방적인 정통 왕조였습니다. 수도인 개경의 외항인 예성강 하류의 백난도를 국제무역항으로 개방해서 세계 각국의 상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했습니다. 이때 송나라, 일본,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 백난도를 통해서 고려로 들어왔습니다.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 고려는 처음으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 고려를 건국한 왕이 바로 태조 왕건입니다. 태조 왕건은 877년에 송악의 호족 출신인 왕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986년에는 궁예의 휘하에 들어가 그의 장수가 되었습니다. 궁예가 포악을 일삼자 백성들에서 살해당하고 918년에 궁예를 몰아내고 여러 호족과 무장들의 지지로 왕으로 추대되어 고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고구려 개성을 표방하며 국호를 고려로 정했습니다. 926년에는 멸망한 발해의 유민들을 받아들이고 북방 정책을 실시해서 영토를 청천강 유역까지 확장하게 됩니다. 태조 왕건은 지방 호족 가문들의 딸들과 결혼 정책을 실시합니다. 숭불 정책을 실시하여 불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943년에 임종을 앞두고 훈요 10조를 후대의 왕들에게 유훈으로 내렸습니다. 이러한 왕건의 결혼 정책은 호족 세력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왕건은 총 6명의 왕후와 23명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총 29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스라에는 25명의 왕자와 9명의 공주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왕건이 나주를 점령했을 때 나주 지방의 호족의 딸이었던 장화 왕후 오시와의 만남에 대한 그림입니다. 왕건이 말을 타고 가다가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보고 물을 청합니다. 그때 이 여인은 주변에 있는 버들나무 잎을 따다가 물에다가 넣어주고 그 물을 왕건에게 건넸습니다. 그때 왕건은 몹시 목이 말랐고 헐레벌떡 왔는데 버들나무 잎을 후후 불면서 먹느라 물을 천천히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을 다 마시고 난 후에 왕건이 오씨에게 왜 버들나무 잎을 넣었냐고 물었습니다. 오씨는 당신이 너무 목이 말라 보였기 때문에 물을 마시다 체할까봐 버들나무 잎을 넣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왕건은 오씨의 지혜에 크게 감동을 받았고 나중에 이 오씨가 나주 지방 호족의 딸임을 알고 그의 부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오씨가 바로 왕건의 첫째 왕후가 됩니다. 오늘은 후삼국 시대와 고려 건국에 대해서 알아봤고 우리의 주인공인 태조 왕건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 공부할 내용은 한국사 제9장 거란의 침입과 서희의 단판입니다. 우리 주인공은 서희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